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84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험번호, 문제 유형, 감독 확인 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죠.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 유출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현금 흐름표. 3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산, 부채, 자본은 한꺼번에 표현하면 재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답이 3번이네요. 4번 기업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 이거는 자본 변동표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 인식. 그렇죠. 정액법이니까 금액이 일정하다. 맞습니다. 2번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 그렇습니다. 내용 연수 동안 배분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뭐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런 게 있죠. 3번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의 단기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만자가 틀렸습니다. 판매비 보통 지문에서 만자가 들어가면 보통 틀린 지문이 많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든 판매비와 관리비로도 부분들 회계치를 할 수도 있고 제조와 관련됐으면 제조 원가로도 갈 수도 있는 거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는 말은 어디나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 효익이 어떻게 소멸하는지 기계장치 같은 거 사가지고 처음 사용할 때 막 엄청나게 잘 쓰고 나서 나중에 갈수록 뭐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정률법에 맞는 것이고 매년 내용연수 건물 같은 건 내용연수가 20년인데 20년 동안 매기 똑같은 형태로 뭐 감가가 된다. 그러면 정액법이 되는 것이고 형태에 따라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과 이자는 영업외 수익. 그렇죠.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입니다. 맞습니다. 2번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문장은 모르는 문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책에 나오지도 않고 또 시험에도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문장인데 설명을 드리면 취득 시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가 드는 거는 이거는 취득 부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취득 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죠.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따로 계정 과목 잡는 거죠. 영업외 비용 맞고요. 처분할 때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무조건 넣는 건 아니에요. 3번 보겠습니다. 결산 시점에 취득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때는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 영업외 비용 맞습니다. 4번 취득 후 보유 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 과목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제보를 하는 거죠. 답은 2번인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3번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스스로를 뭐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문제 틀려도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형자산은 주로 뭐 권자 들어가는 거 영업권이라든지 산업재산권이라든지 특이한 뭐 개발비도 무형자산이죠. 임차 권리금 권자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무형자산이에요. 자주 보는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만은 무형자산이고 임차 보증금은 기타의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죠. 답이 4번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결산 정리 사항이다.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보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전기 2월이 대변에 이렇게 200만 원 써져 있고요. 7월 15일에는 현금을 100만 원, 100만 원 지급한 것 같아요. 7월 15일에 공개를 추론해 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 차변이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런 붕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는데 퇴직금을 충당부채에서 100만 원 차감했다. 이렇게 논리를 추론할 수 있죠.
2019년 말 현재 전조금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이거는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죠. 퇴직금 추계액이 400만 원이다. 그럼 보겠습니다. 퇴직금 충당 부채가 2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퇴직금 충당 차변에 서서 부채니까 감소시켰죠. 그러면 잔액이 100만 원 남은 겁니다. 100만 원이 잔액이 있는데 필요한 거는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을 추가로 인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차액 3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충 30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원래 1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 원을 추가로 인식해 주니까 400만 원, 이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4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는 300만 원이겠죠. 300만 원.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두 개는 다 영업외 비용이죠. 매도 가능증권 처분이익도 영업외 비용인데 매도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이건 자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가 되죠. 총 매출액은 여기 있습니다. 50만 원이고, 매출 내누리, 매출에서 차감하는 항목인데요. 매출 할인도 매출에 차감한다. 다음에 매출에 차감하는 건 없죠. 그러면 50만 원 빼기 5천 원 빼기 2만 원 하면 순 매출액이 나옵니다. 얼마인가요? 50만 원 빼기 5천 원 빼기 2만 원 하면 47만 5천 원. 매출액이 47만 5천 원인 겁니다. 50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5천 원 빼고 매출 할인 2만 원 빼고, 그러면 50만 원 빼기 5천 원 빼기 2만 원 하면 47만 5천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럼 매출 원가를 구하면 되겠네요. 매출 원가는 T자를 크게 그려서 구해봅니다. 상품 계정.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오겠죠. 기말이 대변에 오고, 매입, 나머지 여기,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11만 원. 매입이 총 매입액이 20만 원이 있습니다. 총 매입액 20만 원이고요. 매입에서 차감하는 거, 할인, 환출 이런 거는 매입에서 차감하는 거죠. 두 개 다 마이너스. 그러면 20만 원 빼기 5천 원 빼기 5천 원 하면 19만 원이 되네요. 매출은 종매입액은 19만 원입니다. 순매입액이 19만 원인 거죠. 19만 원. 종매입액에서 할인, 환출, 애누리 이런 건 빼니까. 그러면 기초 10만 원, 매입 19만 원, 차변합계가 29만 원이네요. 대변합계도 29만 원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 얼마인가요? 29만 원 빼기 11만 원 하면 18만 원입니다. 매출원가가 18만 원이니까 47만 5천 원 빼기 18만 원 하면 18만 원 하면 29만 5천 원. 매출 총이익입니다. 29만 5천 원. 그 답이 2번이 되겠네요. 한번 손으로 풀어보시고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남이 풀 때 보면서 왜 저렇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손으로 풀어봐야 이게 느낌이 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매우 높아야 돼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그렇죠, 매우 높고 금액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자산은 전혀 재무제표에 인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석으로 기재하는 가능합니다. 일단 맞다고 보고요.
4번 우발부채도 충당부채 동일하 해서 틀렸습니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는 전혀 동일하지 않고 부채문제표 부채를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석으로 기록 기재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1번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였다. 원재료를 투입된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면 원재료 사용액도 뭐 과대 계상될 수도 있겠죠. 원가를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2번 공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과대 계상하였다. 공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라면 뭐 제조 간접원가 같은 게 될 거예요. 제조 간접원가면 제공품 계정에 포함이 되죠.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3번 단기에 기말 제공품을 과대 계상했다. 기말 제공품을 과대 계상하면 이렇게 되죠. 제공품 계정을 들여다보면 기초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 그 다음에 차변은 또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되죠. 대변은 장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이렇게 돼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합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는 정해져 있죠. 기초와 단기 총 제조원가 합계는 얼마다. 그런데 그러면 합계 금액은 동일해야 되니까 합계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변 합계도 합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말 제공품을 너무 과대 계상했다. 합계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기말 제공품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번 기초 제품을 과대 계상했다. 제품은 제품 계정이 따로 있고 제공품 계정이 아니에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과대 계상 이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원가 중에서도 이론 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렵게 출제됐는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원가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조원가는 일정한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한다. 생산량 관련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생산량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2번 제조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야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면 신뢰할 수 없는 자료 가지고 원가를 계산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3번 제조원가는 직접 원가와 판매별 관리비를 더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바로 틀렸네요.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를 더한 거겠죠. 판매별 관리비는 제조 원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판관비 제조 원가 엄격하게 분리하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제조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 비례하여 관련 제품 또는 원가 부문에 직접 부과하고 직접 부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 배분 기준을 설정하여 배분다. 맞죠? 직접 부과할 수도 있고 직접 부과하지 못한다면 배분 이거는 간접 원가를 말하는 거죠. 직접비 간접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단기 총 제조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한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비로 포함이 됩니다.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광고 선전비는 판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다 합하면 120.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네요. 절대 암산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암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계산기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암산력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종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 맞죠? 맞습니다. 이건 대량 생산 그러면 종합원가죠. 2번 선입설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평균법이 더 간단하죠. 정확성 선입설출법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3번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성품 완산량은 다르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다르죠. 맞습니다.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제조원가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어느 것을 적용해도 동일한 그렇죠. 기초 제공품의 직업만 다를 뿐입니다. 맞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딱 보니까 보이시나요? 공급연월일. 이건 아니죠. 작성연월일을 하는 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책 하나가 더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 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오케이.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 아니죠. 바로 1번이 답입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 상품권을 사용하는 때죠. 이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맞고요.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이것도 인도하는 때죠. 인도하는 때. 그 다음에 4번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뭐 조건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1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시를 하면 도달하기 전에 부서져 버렸다. 그러면 물건 팔린 게 아니죠.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환입은 반품이란 말입니다. 반품되면 이거는 물건 팔린 게 아니죠. 환불해 줘야 됩니다. 물건 팔린 게 아니에요. 3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직접 관련돼 있으면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이 돼 있으면. 관련이 되지 않는다면은 과세 표준이 아니겠지만 관련이 돼 있으면 그 대가가 맞아요. 4번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할인해 준 금액은 할인은 이거는 공급의 차감이죠. 물건 팔린 거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과세 표준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